안녕하십니까, 동감인 공감입니다. 오늘은 특허 출원 전에 샘플, 시제품이라는 걸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우선 발명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해낸 사람을 우리는 발명가라고 부릅니다. 특허라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대발명을 한 사람, 또는 실용신안이라는 기구의 개선을 통해서 새로운 기능성을 추가하는 소발명을 한 사람, 이런 분들이 발명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보통은 이 발명가라는 명칭이 좀 어색해요. 뭔가 그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뉘앙스도 있고, 영화에서나 가능하지 직업적으로는 발명가라는 타이틀은 왠지 좀 낯선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발명가가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약간의 창의성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깊이 있게 이렇게 몰두하는 걸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저도 제 명함에 발명가, 인벤터라고 넣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트윈볼이라는 제품의 그 미국 특허 등록과 또 DIY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명함을 바꿨습니다. 드디어 명함에 발명가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뜻깊은 일이었네요. 제가 좋아하는 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알린다는 그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보이시는 화면에 이게 바로 그 트윈볼이라는 제품의 미국 특허 등록증입니다. 내부에 제가 고안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발명이라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도 직접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하실 겁니다. 특허 출원을 준비 중이라면 그 고안에 대한 샘플, 시제품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걸 당연히 만들어 보실 거예요. 내 구상대로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거든요. 전기 회로라던가 새로운 기능을 갖는 제품이라면 만들어 볼 필요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얘기인데, 특허 출원만을 위해서라면 시제품은 만들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만들어 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품이 있어야 특허 출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이라면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시제품이 없어도 되는 걸까요? 이 특허라는 건 고도한 창작의 결과물인 그 사상에 대해서 심사하고 주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가 아니고 아직 세상에 공표되지 않은 순수한 그 사고와 창작에 대해서 심사하고 권리를 준다, 그런 얘기예요. 아직 제품으로 나와 있지 않은 걸 어렵게 고안해내고 그걸 이제 명세서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겠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 그 발명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배타적인 독점권을 주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출원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명세서가 공보회 형식으로 세상에 공표하게 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신의 기술을 세상에 공개하는 그 반대급부로 독점권을 주겠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여기서 아직 세상에 공표되지 않은 이 얘기가 중요한데, 이건 제품화돼서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샘플로도 만들어질 필요가 굳이 없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걸 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노력과 시간을 쏟아붓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요. 출원을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내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거나 고안의 기술적인 내용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 보는 경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필요에 의해서라면 얼마든지 만들어 봐도 괜찮죠. 경우에 따라서는 꼭 만들어 봐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무조건 시작하는 경우도 샘플을 만들어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제품을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반드시 출원 시점에서 시제품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발명의 내용에 따라 어떤 제품의 경우에는 금형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소량 제작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업체에 의뢰하면 그 비용이 여러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목업이라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시제품을 만들 경우에도 보통 수백만 원 이상이 들어요. 직접 금형을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면 몇 천만 원 이상은 금방 넘어갑니다. 게다가 이게 한 번에 만들어지면 그나마 다행인데,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서 한 번에 완성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금형으로 몇 번에 걸쳐서 시제품을 만들면 억대가 넘어가는 건 금방입니다. 이것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출원까지 포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원을 할 때 시제품이 반드시 없어도 되는 걸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간단한 도면만 있어도 당연히 출원이 될 뿐만 아니라
변리사나 특허심사관이 샘플을 가져와라 이런 얘기는 절대 없어요. 특별한 경우에 변리사가 참고하겠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그걸 필요사항으로 얘기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더 신경 쓰셔야 하는 건 선출원입니다. 먼저 출원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특허제도는 선출원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내용을 발명했다고 만약 가정을 하면 그 중에 가장 먼저 특허청에 문서로서 출원을 하는 사람에게 그 권리가 돌아간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누가 먼저 샘플을 만들었는가, 시제품을 만들었는가는 특허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조금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 발명 노트라는 개념을 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꾸준히 기술을 개선해 나가면서 자기 노트에 기록을 하고 이게 다른 출원자보다 시기적으로 앞선다면 그 노트를 작성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겠다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발명 노트라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니 누가 기술을 개발하면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다듬으면서 그걸 노트에다 다 기록을 하나요? 그것도 기본적인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꾸준히 써나가는 게 중요한데 아니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냔 말입니다. 이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든 노트를 많이 해놓고 자기가 먼저 생각했다 이렇게 우길 수 있는 여지도 있단 말이에요. 이 발명 노트라는 거에 관해서는 발명과 특허에 관한 이 법 기술적인 측면의 일부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아직 세상에 공표되지 않은 이런 말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제품화해서 시장에 소개를 하면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품화보다 이 출원이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특허 심사의 대상은 아직 공표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직 세상에 공표되지 않은,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는데요. 제품화해서 시장에 소개를 하면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품화보다 출원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 특허 심사의 대상은 아직 공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상업적으로 사용되기 이전에 그 고안에 대해서 권리를 심사하고 특허권을 주는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 아픈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발명과 특허 출원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1998년에 제가 음성법전이라는 아이템으로 창업을 했어요. 제가 공무원을 하다가 적성에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만두고 시험 준비를 잠깐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공부했던 경험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음성법전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헌법을 포함해서 민법, 형법 등 6법 전체를 전부 다 성우하고 녹음을 해서 카세트 테이프 형태로 제품화한 거예요. 당시에는 스마트폰은 물론 없었고 CD 플레이어도 뭔가 상용화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 형태로 제가 만들어서 판매를 했던 거였거든요.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 법전에 그 깨알 같은 글씨로 법률을 익히던 고시생들이, 그것도 그때는 한자였잖아요. 어디에서나 이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게 제 음성법전이었는데 아주 좋아했단 말이에요. 교보문고, 영풍문고 같은 대형 서점이나 수험정보센터라고 당시에 불리던 그 각 지역에 있는 서점들에서 정말 날개도 치는 듯이 팔렸습니다. 그 중에 종로서적도 기억나네요. 지금 대형 서점 얘기했던. 지금은 없어졌죠. 그 당시에 저도 미수금이 많이 있었는데 또 여러 출판사에 미수금을 남기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주 큰 피해를 줬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수험생활을 한 분이라면 음성법전이라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당시에 제가 주변에 음성법전을 모르면 가짜 고시생이다 이렇게 농담도 하고 했었습니다. 음성법전에 대해서는 헌법 이야기 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워낙 이 일을 하면서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서 다른 영상에서 음성법전 편으로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요. 이 특허 시제품 얘기를 하다가 음성법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게 모든 게 다 맞물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1998년도에 이 음성법전으로 창업을 하면서
이 법전을 들을 수 있게 만들고 뭐 상도 받고 했다는 사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뻤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제가 그 특허라는 걸 그때는 저도 자세히 모를 때였습니다. 이 사업 초기에 뭐 그렇게 큰 자금으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출원 비용 관계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내가 만든 거니까 언제든지 출원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일본에 수출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일본을 다녀왔다가 뭐 완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만든 제품이 아주 그대로 일본 시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그 법률서적 출판사에서 카피를 한 겁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렇게 설명한 카탈로그의 그 내용까지 그대로 베꼈더라고요. 뭐 지금 생각하니까 심란하네요. 다시 돌아와서 제가 바로 변리사무소 찾아갔습니다. 이제 미뤘던 걸 출원해야 되나 보다 하고 급하게 그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변리사가 아주 무표정한 얼굴로 출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내가 만든 거다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허란 건 아직 세상에 공표되지 않은 사상에 대해서 권리를 주는 거다. 음성법정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신규성을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설사 당신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특허 출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흥분이 됩니다. 변리사의 얘기가 귀에 생생해요. 그 표정도 기억이 납니다. 뭐 나중에 저도 많이 지어봤던 그 표정이었거든요. 어떤 표정이냐면 아이고 이거 완전 발명 초보구나, 맘고생이 많겠네, 뭐 이런 표정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제가 바로 발명인들이 모이는 그 동호회를 찾았어요.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을 때라 하이텔이라는 뭐 텍스트 기반의 온라인 시대였습니다. 거기에 그 모임에 올려진 글들, 발명 고수들의 얘기를 제가 다 읽어본 거예요. 앞으로도 발명이라는 걸 계속 할 텐데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동호회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이 동호회라는 걸 전 참 좋아해요. 뭔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리고 또 뭐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초보자들에게 아주 기꺼이 그들의 노하우를 뭐 엄청 잘 알려줍니다. 알고 보면 그 분야의 고수들도 아주 많습니다. 이 발명 동호회 가봤더니 야, 역시나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E.T.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그 드류 베리모어라는 여자 배우 있잖아요. 지금은 중년입니다. 그 배우가 이렇게 아역 배우로 나와서 뭐 외계인, 착한 외계인과 이렇게 뭐 손가락 마주대던 그런 영화 E.T.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를 원본을 번역했던 분도 만난 거예요. 이분은 발명 명세서를 영어로 씁니다. 어차피 미국 출원할 거기 때문에 뭐 한글로 썼다가 뭐로 바꾸냐, 영어로 아예 쓰겠다, 뭐 이런 마인드신 거예요. 또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전기선 릴 있잖아요. 이렇게 감아서 쓰는 거. 이걸 만난 분도 만나 뵙고, 뭐 발명대전에서 국무총리상 받으신 분도 봤고, 또 뭐 후배들에게 이 발명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60이 넘는 분이었는데 그때 나이가 뭐 아주 열정적으로 막 지역 이곳저곳 다니면서 후배들 이렇게 도와주는 분도 만나봤단 말이에요. 제가 만나본 발명인들의 이야기는 워낙 특이하고 재밌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뭐 꼭 다른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의문은 풀리셨을 거예요. 샘플, 시제품이라는 걸 출원 전에 꼭 만들어야 하는가? 필요 없다.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발명에 대한 시제품은 본인의 기술적인 연구의 필요나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 단계, 그 전 단계의 개발의 영역에서 필요한 거예요. 가능한 늦춰도 됩니다. 여러분이 출원하신 이후에 다른 선출원을 알게 될 수도 있고, 특허가 선행기술을 이유로 거절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또 신규성이 부족하다 이런 취지로 거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명세서 보정이라는 과정으로 이렇게 극복할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정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먼저 출원한 그 권리의 범위를 축소하고 제한하는 경우로 한정이 돼요. 기술을 더 추가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마치 그 법률에 있는 소급입법 금지라는 말 있잖아요. 이것처럼
최초에 출원해서 가지려고 했던 그 권리의 범위, 이게 더 커지는 방향으로는 보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런가 하면 뭐 어떤 출원을 했다가 보정하면서 계속해서 권리를 늘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걸 막겠다는 취지인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특허 출원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이 출원 비용도 적지 않은데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제품을 사전에 무조건 제작해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발명인 중에 이 훌라후프의 변형에 대한 특허를 취득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금형을 제작을 해서 시제품을 만든다는 걸 제가 이렇게 말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직 필요한 단계가 아닌 것 같다. 유사 출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선 시장 조사를 좀 더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때 양산할지를 판단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전형적인 좀 말하기는 미안한 얘기지만 초보 발명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특허 권리를 취득한 많은 분들이 이 시장 규모 때문에 자신의 그 발명의 가치를 혼동하게 됩니다. 이분도 그랬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발명한 제품의 이 전체 시장 규모를 놓고 이 사업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분도 전체 훌라후프 시장이 몇천억은 된다고, 그 중에 담은 1%의 점유율만 자기가 가져도 충분히 사업적인 승산이 있다. 그래서 지금 금형 어떻게든 여러 벌이라도 만들어서 무조건 샘플을 만들어 보겠다 이랬던 거예요. 이 훌라후프를 만든 분이 저랑 나이가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고 같이 소주를 마시면서 나중에 그때 얘기를 들을 걸 그랬다. 미리 금형을 만들면서 거의 1억 이상을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도 많이 하고 결국은 그 사업을 진행을 하진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제가 아주 많이 봤어요. 이 자기가 발명한 발명품에 대해서, 그 제품에 대해서, 그 시장 규모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시장 규모가 크다는 건 그 시장 규모에 대비해서 발명이나 기술적인 개선들이 이미 엄청나게 많을 수 있다,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내가 만든 제품만 아주 특별하게 승승장구해서 많이 팔릴 거다, 이런 건 개발자의 입장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아주 전혀 다른 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시제품을 제작하고 양산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기를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자기 만족감으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시제품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특허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명세서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 시제품이라는 걸 출원 전에 만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이 권리의 범위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잖아요. 이 권리의 범위는 이 청구항이라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내가 획득하려는 진정한 그 권리의 내용을 이 청구항이라는 곳에서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보통 1항의 핵심 내용을 적고 2항, 3항 부분의 부연 설명과 실시 예 같은 것들을 적는 거예요. 청구항과 관련된 권리의 범위, 나의 특허권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갖는가, 권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권리의 범위는 특허 등록과도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무조건 특허 등록이 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권리의 범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특허 등록되기가 쉽거든요. 이 청구항이라는 곳에 발명의 핵심 내용을 적으면서 구성 요소라는 걸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발명을 이루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몇 가지인가,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이 구성 요소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어떤 거냐면, 이 구성 요소가 아주 많아서 복잡하면 뭔가 더 근사한 발명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일부러는 아니라도 이런 생각이 앞서게 되면 아주 복잡한 발명을 하게 됩니다. 나만 만들 수 있다, 때로는 이런 자신감으로 비춰주기도 해요.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자신의 발명에 대해서 설명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느낌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 발명은 아주 복잡해서 나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술과 발명을 오해하는 겁니다. 기술적인 내용을 발명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청구항의 구성 요소와 권리 범위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구성 요소라는 게 적으면 적을수록 권리 범위가 큰 발명이 되고,
이런 걸 우리 발명인들이 말하는 위대한 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구성 요소가 작은 발명이 권리 범위가 더 큰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 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